적 지상군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사신 공격 헬기. 어떤 지형도 막을 수 없는 자유자재의 기동력. 멀리서는 전차도 파괴하는 미사일을. 가까이 다가서면 고속 기관포가 불을 뿜는 전천후 공격수. 뛰어난 성능과 전장의 활약으로 시대를 풍미한 공격 헬기들. 선제 타격의 대표주자, 강력한 무장과 견고한 장갑을 두른 최고의 공격 헬기에 대해 알아본다. 자,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최고의 공격 헬기. 헬기 알죠, 헬기? 헬기 또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푸득푸득푸득푸득푸득 날잖아요. 근데 뭐 이 헬기가 안을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정말 전쟁에서도 많은 활약상을 보여줬던 게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헬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강 공격 헬기와 함께하는 오늘의 밀당백. 이 공격 헬기가 있다는 건 사실 뭐 다른 헬기도 당연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 헬기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독수리가 쫙 날아올라요. 그리고 멀리 이렇게 쫙 바라보겠죠. 관측 및 정찰. 그리고 갖고 확 부리로 공격해버리죠. 네. 그쵸. 공격 헬기. 공격 헬기.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딱 공격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산으로 올라가요. 각 잡아가지고 수송 헬기. 그렇죠. 저는 절벽에서 던지던데? 절벽에서 던지면 그 던진 게 다치겠죠. 네. 그 다친 걸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간다. 의료 후송 헬기. 너무 못됐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제 대잠 헬기를 대잠 예로 들수 헬기. 있죠. 이제 잠수함을 잡는 것이 헬기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권재관 씨가 알고 있는 최강의 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건 코브라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 헬기가 다방면으로 많이 쓰고 정말 오래 썼습니다. 언제부터 썼냐면 네. 그 월남전에도 썼어요. 아, 코브라를? 네. 아, 그렇습니까? 코브라 헬기는 공격 헬기입니다. 공격 헬기는 그 앞에 모델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네. UH-1B, UH-1C 등 수송기를 개량해서 공격 등의 임무를 조금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AH-1 코브라가 먼저 개발이 됐어요. AH가 당연하게 공격이니까 어택 헬리콥터겠죠. 어택, 그쵸. 이름 자체가 공격 헬기입니다. 네, 여기에 무장, 기동력, 장갑까지 얹었는데 미국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장갑이었어요. 그렇다면서요. 피탄에 사망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정석 일대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그 보호석 일대를 보호하려면 어땠든지 간에 장갑판이나 철판으로 두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동력의 구조라든지 로터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네. 현대 군사과학기술의 첨단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장 얘기를 처음에 꺼냈잖아요. 네네네. 어떤 무장을 제일 먼저 달았을 것 같아요? 기관총 그냥 가볍게 시작한다면 그러게요. 기관총부터 기관총부터 달지 않았을까요? 기관총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순간이 헬리콥터 단독 작전이라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진에다 우리를 내려놓고 데려오고 뭐 그런 거 할 때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똥차네. 왜냐하면 제일 독수리가 위험한 순간은 땅에 내려와 있는 순간입니다. 그치, 내려간 순간. 그때 적군들이 왔을 때 못 오게 쏘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관총을 먼저 달죠. 그 다음에 떴어요. 네. 떴으면 제 역할,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뭘 해야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 아닙니까? 미사일로 네. 적의 가장 비싼 무기, 전차. 장비, 전차. 전차 잡아야 돼요. 전차.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를 했어요. 네네네. 헬파이어 미사일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최초의 공격 헬기 코브라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약을 좀 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영화 드라마 통해서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 베트남전에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전차 잡는 귀신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붙었죠. 전차 잡는 귀신. 땅에서는 정말 공산권의 T-54 전차를 당해낼 수 있는 강자가 없었는데 이거를 총 합쳐서 20대나 잡아냈어요. 오, 그렇구나. 그 외에도 걸프전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고 특히 공산권 전차를 쏙쏙 잡아내는데 큰 활약을 했죠. 그 이후에도 뭐 이라크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리아전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여러 활약을 하죠. 네. 이 모든 공격 헬기의 아버지, 헬버지다운 사실 활약을 헬버지 했다고 해도 헬버지. 과언이 아닙니다. 헬버지죠. 헬기의 아버지 아닙니까? 진짜. 다음 주자는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헬기. 바로 AH-64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너무 유명한 아하, 여기까지 가야죠. 그쵸. 네. 미국의 그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이걸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파치 헬기가 본격적으로 전차를 잡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던 게 코브라잖아요. 네.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미 코브라를 사용할 때 아파치의 설계와 제작과 계약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네. 기존 헬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첫 번째는 단발 엔진입니다. 아, 엔진 하나가 꺼지면 꼼짝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쌍발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오, 예. 처음에는 벨사가 만들었던 헬기와 휴즈사가 만들었던 헬기가 서로 붙어요. 네. 벨사에서 만들었던 게 63이에요. 휴즈사가 만든 게 64. 63과 64가 붙어가지고 64가 승리합니다. 그게 이제 아파치 헬기가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 차이네요. 그렇죠. 네. 이 개발을 통해서 이미 베트남전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넘게 시험 적용을 하고 평가를 한 끝에 배치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입니다. 선정될 당시에 고려했던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무장, 내구성, 첨단 센서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술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적의 능력과 전술을 보는 거거든요. 네. 이 당시에 소련에 소속된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들이 갖고 있던 전술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동시다발 전투입니다. 여기서 공격하고 여기서 방어하고 여기서 게릴라전을 하고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공격, 방어, 제압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측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 철저한 야간 공격을 공산군이 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도 야간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센서가 이게 탑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동시대의 헬기를 동시에 뛰어넘은 완전히 그 시대의 탑스타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예, 예. 그럼 이 성능은 어떻습니까? 아파치 성능? 계속해서 개량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즘에 이제 블럭이라는 개념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AA64A가 있었어요. 네. 쌍발 터보 샤프트라고 하는데 터보라는 것은 팬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유입되는 것도 터보를 통해서 그것이 압축되는 것도 터보를 통해서 추력이 나가는 것도 터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선풍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샤프트라는 것은 구동축이에요.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 부웅 하고 이 뭔가 추력이 날아가갖고 불꽃으로 기체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터보에서 만든 동력을 샤프트, 구동축을 통해서 헬기에 연결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게 쌍발 터보 샤프트 엔진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코브라 헬기 잠깐 봤잖아요. 네네네. 그거 봤을 때 기체도 굉장히 날렵하지만 날개도 앞뒤로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 날개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네. 아파치 헬기부터는 사엽 로터라고 그래요. 좀 더 안정성이 있고 기동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이헤즈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요거는 저 압니다. 네네. 이게 여기 아까 우리 기관포가 달렸잖아. 어. 얘가 이렇게 보면 얘를 저로 봐. 이렇게 보면 얘를 봐. 네. 보면 봐. 위로 보면 위로 보고. 저놈? 그럼 쟤도 저쪽 가 있는 거야. 총구가 쟤를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공격력도 강화되고 시간도 훨씬 더 단축되죠. 그럼 아파치는 또 어떤 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헬리콥터에서 쏘는 기관총 하면 예.
두두두 하면서 막 그렇죠. 들어가겠죠. 네. 체인건이죠. 그쵸. 이게 M230 체인건이 있고요. 네. 무시하죠.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파이어, 예. 탱크잡이. 네, 그죠? 탱크잡이, 네.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고 파이어 앤 포겟이다. 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여전히 탑티어, 1티어에 있는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도 방금 저 무기를 쏘려면 네. 관측하고 표적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전방 적외선 장치를 FLIR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FLIR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약간 멋이 없어요. 네. 그냥 플리어라고 통상 부릅니다. 플레이어. 네. 그러네. 그리고 이것을 표적을 획득해가지고 전자적으로 지휘통신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TADS죠. TADS. 목표 획득 및 지적 시스템이에요. 이 목표를 조종사가 눈으로 직접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안 돼요. 실제로 작전 반경이 한 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네. 전방에 있는 지상부대 혹은 공중에 떠 있는 전투기 혹은 다른 표적 획득 헬리콥터 표적을 자동적으로 나한테 보내서 나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로 보내주는 거죠. 나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새는 표적 우선순위도 다 정해줘요. 그렇다면서 순위도 쫙 나와요? 아파트가 16개인가 그거 측정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I 시대는 이미 우리 전장에 도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장점만 모든 걸 다 타고난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 단점이 있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다 한래니까 비쌉니다. 비쌉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비싸요. 어쩔 수 없죠. 더 어려운 게 유지 보수예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한으로 따져야 돼요. 어차피 헬리콥터는 누군가 회사가 만들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다고 다 갖다 붙일 수가 없고 그쵸. 뭐 무슨 날개를 뭐 역으로 막 돌아가게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가 많지만 지금 현재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전장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서 생존율도 높고 그건 못지않게 유지보수, 작전 지속을 할 수 있는 게 모두가 다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만큼이나 아파트는 정말 활약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했는데 어떤 활약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91년의 걸프전이죠. 그쵸. 네. 전차를 500대를 잡았어요. 우와! 전차 500대. 그리고 장갑차를 120대를 잡았어요. 그 외에 뭐 야포, 대공포, 진지, 심지어 항공기도 20대를 잡았어요. 네? 항공기를 떠 있는 걸 잡은 건 아니겠죠. 나 밑에 있는 거라도. 지상 착륙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 작전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기가 뜨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 항공기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점령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었는데 네. 그것을 헬리콥터가 대신해 준 측면이 있어요. 미리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상대편의 헬리콥터는 한 12대 정도 격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진짜 헬리콥터의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할 헬기가요. 이 아파치 헬기에 못지않게 강력한 성능을 가진 라이벌입니다. 러시아의 KA-52 엘리게이터입니다. 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악어네, 악어. 악어죠, 악어. 어떤 헬기입니까? 엘리게이터. 소련이 아파치 헬기를 이겨먹기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만든 겁니다. 악어처럼 씹어 먹으려고. 까모프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까모프 50이었어요. 단좌형 처음에는 1인승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그냥 들어가갖고 공격하고 나는 그냥 장렬히 사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해야 되고 유틸리티로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좌형으로 개발한 것이 까모프 52입니다. 네. 두 명의 파일럿이 근데 얘는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럼 뚱뚱하다는 건데? 슬림하지 않다라. 여러 가지 판단이 잠자리 있지만 같은 거네. 네. 소련은
서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아파치 헬기를 이겨먹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체를 좁게 하는 것은 이점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그 무장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지휘 통제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어느 정도 생존성이 떨어지더라도 압도적인 능력으로 전장을 제압해 놓고 아파치를 완전히 이겨먹겠다. 그래서 나란히 주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서로 지휘 통제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지휘 통제와 무기를 때려 부어갖고 이겨먹겠다. 이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능 재원을 보면 네. 모든 면에서 이 까모프 52가 아파치보다 살짝씩 다 앞서 있어요. 아, 이거 염두에 둬서 만들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건 이겨먹기 위해서 한 거고 네네네. 이 두 나라의 군사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앞뒤로 앉게 한 것과 좌우로 앉게 한 것 단순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서방 측은 조종사의 생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 거예요. 까모프는 그것보다는 압도적인 성능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둘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누가 더 낫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아파치의 라이벌이면 성능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성능은 또 어느 정도입니까? 아파치보다 더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경렬식 조종석 얘기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지휘 통제라든지 의사소통에 당연히 더 뛰어났겠죠. 네. 그리고 나란히 앉는다는 것은 앞에 계기판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조종사가 선택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를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까모프는 아파치보다 좀 더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조종관을 잡고 움직였을 때 네. 팍팍팍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수가 아무래도 전방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고 한 명은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 지휘 통제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역할이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요. 네. 까모프가 갖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6 내지 10km를 날아가요. 근데 아파치는 5km입니다. 일반적인 보병대대의 작전 중심이 앞뒤로 5km예요. 네. 5km 넘어가서 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대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대대도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5km 안에서만 쏘면 되는 거예요. 네. 6km, 10km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공산권은 그러한 전술적인 시스템이 약간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약점으로 드러났죠. 다른 전투 지경선에 협조도 되지 않은 채로 막 헬리콥터가 넘어다니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 밑에 있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격추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이해해야 6km, 10km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 네. 이 LED 게이터가 훨씬 더 우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아니다.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거를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본질을 잃는 수가 있어요. 결국 헬리콥터는 뭐 잡아야 됩니까? 탱크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아파치 잡으려고. 그렇죠. 엘리게이터는 아파치 잡으려고 너무 노력한 거야. 그래요? 타깃을 잘못 정했네. 네, 뭐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거 뭐야?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공대지 능력이 아파치 비해서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나온 거네. 최근에 가장 우려스러운 사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까모프 52가 연달아 떨어지면서 헬기 무용론이 이제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헬기 역할을 드론이 이제 대신하는 무인기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고 대체 가능해지면서 사실 헬리콥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전장 환경은 다릅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상대방의 영역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차단 작전이나 봉쇄 작전이나 제압 작전을 하지 않은 채 헬기가 단독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네. 또 내 입장으로 역지사지를 해보면 됩니다. 내가 적진에 고립돼 있어요. 그리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헬리콥터 외에는 없습니다. 전장에서 헬리콥터가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
후송, 정찰, 관측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 무용론은 말도 안 되고 공격 헬기 무용론도 우리가 헬기의 격추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그것이 격추되기 전까지 적의 전차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지금 헬기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장차 한반도에서 펼쳐질 미래전에서 헬기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헬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공격 헬기 LAH-1 미르온이 있지 않습니까? 멋있다. 뭔가 아파치하고 비교해도 될 만큼 진짜 멋있는데요? 성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최고 속도가 네. 시속 242km. 채공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되고요. 오, 예. 무장은 뭐 기본적으로 기관포는 항상 기관포, 예. 20mm죠. 어. 그다음에 70mm 로켓포 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대지, 공대공이 다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공대지 미사일의 이름이 멋져요. 뭡니까? 무협지 같아요. 천검입니다. 천검. 천검. 네. 이 사정거리가 한 8km 정도 돼요. 이게 그럼 엄청 기네요. 이 8km라는 것은 지상군을 지원할 때의 적정한 거리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표적, 지정, 탐지, 획득, 전파가 가능합니다. 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걸로 쏴야 된다까지 다 이렇게 다 되는 버튼만 누르면 되게끔. 순간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체크가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한 번 들어가고 네, 네, 네. 예순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 이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라는 것은 작전의 뇌와 같은 거예요. 예? 이 전뇌라고 할까요?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서 중앙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 중심전이야, 진짜. 그죠? 그치. 맞아요. 가만히 요 보면 작아 보여요.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잖아요. 우람하진 않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지형에 맞춘 거예요. 그렇대. 우리는 산악 지역. 네, 바다, 구릉, 예. 도시 어. 이것들을 피해 가면서 아. 활동하고 숨고 네. 특히 산과 도시가 많다는 것은 우리를 은폐해 주기도 하지만 적도 은폐시켜요. 그쵸. 적을 찾아내는 정찰과 관측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정찰과. 미래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지금의 이 미약한 시작을 볼 게 아니라 이 미르온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그렇죠, 이것을 그렇죠. 기대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최강의 공격 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앞으로의 헬기 운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은지, 네. 남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에서는 인명피해가 최소화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상륙 작전에 있어서 바다에서부터 적진 한가운데까지 총알을 맞아가면서 가는 상륙은 불가능할 겁니다. 네. 이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정말 상륙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렇게 하려면 헬리콥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거를 해병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육군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쭉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죠. 만약에 헬리콥터가 적절한 요건이 갖춰져서 적진 바로 앞에 떨어질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전투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격 헬기든 수송 헬기든 정찰 헬기든 앞으로 미래 전장의 지상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헬리콥터를 얼마나 잘 운용하는 것이냐 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